나는 어릴 때부터 지도책이 좋았다. 학교에서 참고서를 나눠주는 세계의 지리부도를 펼쳐놓고 한참을 바라보며 세계를 돌아다니는 꿈을 꾸었다. 그 무렵 김찬삼 교수의 세계 여행기가 많이 읽혔는데 그때는 도저히 갈 수 없을 것만 같던 아프리카나 남아메리카에서 그분이 겪은 이야기에 푹 빠졌다. 여행에는 언제나 새로운 이야기가 있으니 여행과 이야기는 둘이면서 하나처럼 여겨졌다. 여행은 이야기를 만드는 과정이고 이야기는 말로 펼쳐놓은 여행이다. 여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야기를 좋아하기 마련이고 이야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의뢰 여행을 좋아한다. 한국인은 예로부터 여행을 좋아했다. 17세기 조선에 표류해온 네덜란드 사람 하멜은 조선 사람들은 호기심이 많아서 자기 일행이 이야기 듣는 것을 아주 좋아하더라고 말했다. 그래서 조선인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을 생계로 삼기도 했다고 했다. 19세기 중반 선교를 위해 조선에 잠입한 프랑스인 천주교 신부도 비슷한 말을 했다. 샤를 달레의 한국 천주교회사에서 나빌리 주교는 조선 사람들은 천성이 돌아다니기와 이야기를 좋아한다고 적었다. 유럽인들이 가장 왕성하게 세계를 돌아다니는 시기에 그 사람들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조선인들은 여행을 좋아했다. 표류해온 사람들에게 외국 이야기를 듣기를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기회가 생기면 반드시 국외로 나갈 것이다. 내 피 속에는 이미 뜨거운 여행 유전자가 흐르고 있다. 여행으로 다시 태어났다. 전근대 조선 사람들은 밖으로 나가 넓은 세상을 보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다. 늘 읽고 배우는 책의 고향으로 동경하는 중국조차 가볼 수 있는 사람이 극히 적었다. 논어 맹자 등 경전도 중국 것이고 역사를 공부해도 거의 중국사만 보며 부부와 이백의 한시를 외우고 한유와 소식이 산문을 따라 글을 짓고 즐겼건만 극소수만 뽑히는 사신단에 들지 못하면 중국으로 갈 일이 없었다. 그래서 고대 중국은 잘 알지만 당대 중국은 전혀 모르는 실정이었다. 그것도 조선시대 사신단 일행은 수도 베이징 정도만 갈 수 있었고 역사 문학의 주 배경이 되는 상하이 부근의 이른바 강남 지역은 바다에서 배가 난파하여 표류하지 않으면 갈 수가 없었다. 실질적 쇄국 상태였던 조선에서 여행에 대한 지식인의 갈망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글은 연안 박지원의 열하일기 서두 부분에 실린 이른바 울기 좋은 곳이다. 호곡장. 박지원은 서울을 출발하여 개성, 평양, 의주를 지나 국경을 넘어 청나라에 들어선 다음 드디어 요동 벌판으로 진입하려는 순간에 여기가 참 울기 좋은 곳이라고 했다. 왜 그랬을까? 왜 박지원은 중국에 들어서자마자 울고 싶다고 했을까? 열하일기는 제목부터 특이한 책이다. 보통의 중국 사행록처럼 연경 곧 베이징을 다녀왔다는 뜻이 연행록이라고 하지 않고 열하를 다녀온 이야기라는 뜻으로 열하일기라고 했다. 중국으로 가는 사신들은 보통 베이징까지만 다녀오는데 마침 청나라 황제가 베이징 북동쪽 열하의 별장에 가 있는 바람에 박지원 일행은 황제 아련을 위해 그곳까지 다녀왔다. 고등학교 국어 교과서에도 실렸던 하루 저녁에 9번 강을 건너다는 베이징에서 열하까지 가는 도중에 있었던 일을 쓴 것이다. 생사를 넘는 위험까지 감수하며 물이 불어난 강을 건너 선배들은 가보지 못한 황제의 별장치까지 찾아갔다는 뿌듯함이 담긴 글이다. 그래서 연행록이라고 하지 않고 굳이 열하일기라는 제목을 붙였다. 박지원은 사실 정식 사신도 아니고 그저 사신의 수행원에 불과했다. 팔촌형인 박명원이 사신이 되자 자제공간이 자격으로 따라갔다. 박명원은 영조의 사위이자 명필로도 유명했지만 박지원은 벼슬에 나가지 못한 한미한 선비에 불과했다. 평소 박지원이 관심과 재능을 알고 있던 친척형이 그를 데려가려 했고 박지원 또한 명문가 자제로서 하급무관이 군복을 입는 것이 부끄러울 수도 있었겠지만 가고 싶은 마음이 앞서 흔연히 길을 나섰다. 박지원은 여행을 떠나기 한참 전부터 중국을 간절히 꿈꾸었다. 어릴 때부터 중국 문화에 깊이 빠진 데다 김창흡, 홍대영과 같은 선배 학자들이 중국 여행기를 읽으며 떠날 날을 갈망했다. 이미 충분히 공부가 되어 있었기에 요동 벌판에 들어서면 어떤 볼거리가 나타날지 그는 뻔히 알고 있었다. 몇 리를 더 가면 흰탑이 나올 것이라는 둥, 또 몇 리를 더 가면 무엇이 나올 것이라는 둥, 무엇을 보아야 하고 어디서 놀라야 할지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목적지를 훤히 꿰고 있었다. 드디어 조선에서는 좀처럼 볼 수 없던 아득히 지평선이 펼쳐진 벌판이 나타났다. 첩첩한 산이 산맥을 이루어 달리는 조선과는 다른 광대무변의 자연, 좁고 외진 조선을 벗어나 비로소 넓은 중화의 선진세계에 들어왔다는 감격. 꿈에도 그리던 동경하던 곳에 처음 들어서니 눈물이 쏟아졌다.
실제 울지 않았다 해도 마음은 이미 눈물바다였다. 그 울음의 의미를 갓 태어난 아기에 빗대었다. 아기가 세상 밖으로 처음 나오면 새로운 세계에 대한 논란과 감격으로 울지 않을 수 없다. 요동벌은 박지원을 다시 태어나게 한 새로운 세계였고 그 세계에서 박지원은 아기였다. 여행을 통한 발견과 깨달음의 갈망이 이처럼 간절한 글은 찾기 어렵다. 이후 이 글은 새로운 세계를 향한 모험과 도전을 말할 때 곧잘 이용되었다. 여행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여행 이전과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진다는 말이다. 열화를 여행하고 돌아온 박지원은 그전의 삶을 살지 못했다. 이미 출발 전부터 각성의 씨앗을 품고 있었지만 강렬한 체험으로 그는 전과는 다른 인간이 되었다. 지식인의 내면은 혁명을 겪었지만 현실의 질곡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으니 좌절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행을 떠나기 전에 박지원은 죽었고 요동벌판에서 다시 태어난 박지원은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는 반사회적 존재로 힘없이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전 재산을 던진 여행을 향한 간절함은 지식인만의 것이 아니었다. 18세기 말 정조 때 제주도에 대기근이 닥쳤을 때 뜻밖에도 만덕이라는 기생이 거금을 출연해 국민을 구제했는데 지위 높은 관리도 아니고 돈 많은 상인도 아닌 천한 신분의 기생이 막대한 재산을 쌓은 것도 신기하지만 가진 고생을 해서 번 돈을 선뜻 기부한 것은 그 이상으로 놀랍다. 임금이 칭찬하며 소원을 말해보라 하니 만덕은 금강산과 궁궐을 보고 싶다고 했다. 전 재산을 거의 다 내놓고 말한 소원이 고작 국내 여행이었다. 조선시대의 제주도 여성은 육지로 가지 못한다는 법이 있었다. 여성이 섬을 떠나면 섬은 곧 죽은 땅이 되니 그래서 나온 법이겠지만 여성들은 좁은 섬에 갇혀 사느라 답답했을 것이다. 육지에서 온 벼슬아치나 상인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는 호기심을 더욱 키웠으니 도대체 그 아름답다는 금강산은 얼마나 대단하며 호화를 자랑하는 궁궐은 얼마나 멋질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내놓고서라도 보고 싶었던 듯하다. 만덕에 대해서는 남아있는 거의 모든 기록이 칭찬일색이지만 부정적인 평가가 영 없지는 않다. 심노승은 개섬전에서 만덕이 기생으로 불을 쌓을 때 빚진 남자들이 바지까지 벗겨 빼앗았다는 말을 전하며 기부를 한 것은 홀몸으로 재산을 물려줄 때도 없던 자의 평생 소원인 여행의 꿈이나 성취하자고 그랬노라고 했다. 심노승의 비판은 기생과 기부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준다.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으며 아무것도 믿고 의지할 데 없는 기생이 인정사정 보지 않고 돈을 번 것이 무슨 큰 잘못이며 자기가 번 돈을 모두 내놓는 선행을 하고 빈 소원에 처음부터 이기적 동기가 담겨 있으리라 억측한 일이 과연 옳을까 싶다. 18세기 조선은 너도 나도 금강산 여행을 가던 시기였으니 만덕 또한 그 행렬에 끼고 싶었을 것이다. 만덕에게 여행은 전 재산을 걸 만한 일이었다. 멀리서 온 벗. 나는 박지원이나 만덕처럼 여행이 절실하지 않았다. 그만큼 폐쇄된 시대를 살지 않았다. 그래도 지금에 비하면 놀랄 정도로 깜깜이 닫힌 시대를 살았으니 처음 공항을 가서 비행기를 탄 것이 1993년 신혼여행 때였다. 물론 얼마간의 해외 유학생도 있었고 상사원으로 또 건설 노동자로 해외에 나가는 사람도 있었다. 문학 연구자로서 해외 유수의 대학에서 선진 학문을 배우고 싶었지만 내게 그런 기회는 오지 않았다. 다행히 멀리서 한국까지 찾아와 학문적 교류를 청한 벗이 있었다. 1995년 당시 하버드 박사과정 학생이었던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한국명 이만열. 페스트라이쉬가 내가 공부하던 서울대학교에 연구생으로 왔다. 그는 내 박사 지도교수이신 이상택 선생님을 찾아가 한국 고전소설을 함께 읽을 학생을 구해달라고 요청했다. 지도교수께서는 여러 학생 중에 맨 먼저 나를 찾았다. 내가 카투사로 미군 부대에 근무했기에 다른 학생들보다 그와 소통하기 나을 거라고 생각하셨다. 임마누엘은 자기를 도와주는 사람에게 얼마간 살해를 하겠다고 했지만 나는 필요 없다고 했다. 돈을 내고라도 미국에 가서 공부하고 싶었는데 미국 친구와 함께 책을 읽자니 돈을 받을 이유가 없었다. 좋은 기회를 혼자 누릴 수 없어서 후배들에게도 함께 읽자고 권했지만 자기 시간을 빼앗길 거라 생각했는지 나서는 사람이 없었다. 나는 임마누엘을 만나서 제안했다. 매주 한 번씩 만나되 나는 한국 문학을 영어로 소개하고 당신은 미국의 중국 문학 성과를 한국어로 얘기하면 좋겠다고 했다. 서로 자기 전공을 가르치면서 동시에 외국어 발표 훈련까지 겸하게 했다. 그는 매주 공책 크기만한 종이에 한 면 가득 질문을 적어왔고 나는 그 대답을 위해 공부했다. 유대계 미국인인 임마누엘은 유대인이 전통적 지리 토론식 학습법인 하브루타가 익숙해서 그런지 늘 내게 질문을 던졌다.
이때 나는 질문이 사람을 얼마나 빨리 성장시킬 수 있는지 깨달았다. 나도 자극을 받아 질문을 만들었고 만나면 둘이 서로 던지는 질문이 그치지 않았다. 하루는 그가 영설씨, 조선시대 소설사는 19세기에 어떻게 되었나요? 물었는데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나는 소논문 하나를 썼다. 한국의 조선시대 문학 연구자들은 문학사를 세기로 나누어 묻지 않으니 연대기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런 사정을 모르고 던진 임마누엘의 질문은 우리 문학사를 다르게 바라보게 했고 문학사를 더욱 정치하게 만들었다. 그가 할 말이 있노라고 했다. 하버드 대학의 지도교수인 스티브 오웬이 자기를 한국으로 보내면서 세 가지를 당부했다고 했다. 매일 한국 신문을 읽고 한국 고전 소설을 원문으로 읽으며 박사 논문의 절반을 완성해 오라고 했다는 것이다. 아직 한국어 서툰 학생에게 무리한 요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지시였다. 특히 두 번째 요구사항이 심했다. 한국 학생들도 잘하지 못하는 것을 한국어를 막 배우는 제자에게 요구한 것이다. 하버드 대학의 학문 수준을 절감할 수 있는 대목이었다. 학문 수준이 높은 대학은 미국이든 유럽이든 일본이든 모두 원전 중심주의, 원자료 우선주의를 기본으로 삼는 것다는 것을 알았다. 나중에 알았다. 임마누엘은 자기 사정이 이러니 동일 공부를 해도 시간이 부족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또 자기는 예일 대학을 다닐 때 타이완으로 연수를 다녀온 일이 있고 석사 과정은 도쿄 대학에서 밟았는데 동아시아로 유학을 올 때마다 자기에게 영어를 배우겠다는 사람과 고액을 제시하며 영어 강사를 제안하는 학원이 유혹이 많았지만 외국에서는 절대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세워 지켰다고 했다. 그런데 이번에 처음으로 이 원칙을 깼다고 했다. 그러면서 매주 함께하는 공부를 한국어로만 진행할 수 없겠냐고 요청했다. 얄미운 마음이 들지 않았던 것은 아니지만 그의 철저함에 감격했고 마침 어느 정도 둘이 공부가 정리되는 시기이기도 해서 멀리서 와준 그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그는 활동적인 사람이어서 국내외 여러 사람과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특히 당시 서울대학교 영문학과 박사과정생이었던 유희석 선생과 이하여자대학교 중문학과의 장재서 교수와 함께 소모임이 유익했다. 국문학 박사과정생, 영문학 박사과정생, 동아시아문학 전공의 미국인 박사과정생, 그리고 중문학 교수 넷이 전공과 연령을 뛰어넘어 이하여자대학교 교수 휴게실에서 만나 각자의 전공 분야에서 함께 나눌 만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한 후 토론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영문학과 중문학의 세계를 여행했으며 미국과 유럽의 학문 세계를 돌아다녔다. 아직 한국 밖 대학을 한 군데도 가보지 못했지만 이미 머릿속에서는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유학하고 있었다. 돌이켜보면 미숙했지만 그 시절 멀리 외국에서 찾아온 법과 만나던 때가 나의 학문적 황금이었다.